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의 추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공석인 국정원장의 조태용 현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의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면은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이 위법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장관은 공식 제안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난 데 이어서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추진하면서 내홍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가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의 재무장에 맞대응으로 우리 측도 권총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군사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앞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신축 아파트에서 기둥의 변형을 막기 위해 시공하는 띠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공사는 작업자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보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지명하고 새 국가원장 후보자에는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을 이동 배치했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을 손질한 건데요. 조금 전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무직 인선 발표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입니다.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 미국 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 안보 분야 전략가입니다.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십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준 만큼 국정원장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부 장관 후보입니다. 조태열 전 유엔 대사입니다. 주 유엔 대사입니다.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 조정관, 주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 스페인 대사 등을 지내서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해박합니다.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후보자가 가진 경제 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박진 외교부 장관이죠. 그런데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을 교체해서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유엔 대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계속 공석이었죠.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조태용 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당초 안보실장도 오늘 지명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안보실장 인선은 좀 미뤄진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보실장 발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누가 안보실장에 지명될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을 전하던 중에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추위 속에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지금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네, 눈은 늦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퇴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더 강한 북극 한기가 밀려와서 모레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눈과 추위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지금 눈이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예상보다 일찍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눈은 밤 늦게까지 이어지겠는데 저녁부터는 눈발이 더 굵어질 걸로 보여 퇴근길에 미끄러운 도로로 인한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1에서 3cm,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7cm로 눈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전북 일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10cm가 넘는 대설이 예고돼 주의해야 합니다. 눈은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그 밖의 내륙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부터는 서해안에 만들어진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내릴 걸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 추운 것 같은데 내일 낮부터는 더 강한 북극 한파가 찾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극 한기가 다소 약화하면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2도로 어제보다 4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는 4도가량 낮아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영하 5도에 머물겠고 모레 아침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매서운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성탄절을 앞두고 휴일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한미일이 오늘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내년부터 여러 해 동안 시행될 3국 간의 공동훈련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하면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 능력 한층 강화된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공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오늘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사전 점검을 통해 완전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국이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평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하고자 구축한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보 정보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런 정보가 신속히 공유되면 공동 대응뿐 아니라 각각의 대처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미일 양자 간에만 이루어지던 정보 공유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통해 3자 간 공유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방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상호 합의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될 한미일 연합훈련 계획도 수립됐습니다. 국방부는 3국이 지난 1년간 3자 훈련 향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앞으로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ICBM 발사 하루 만에 공식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어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천만하게 극대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한 경고성 대응 조치라는 건데요. 미사일이 최대 정점 고도 6,518km까지 상승하며 약 1,002km를 73분 35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을 참관했고 공개된 사진을 보면 딸 주에도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워싱턴이 북한을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 위협적인 방식을 택해 공세적 행동으로 강력히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그 명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는 후한무치한 언급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을 쏜 것은 올해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시험 발사가 아닌 발사 훈련이라고 표현해 실전 배치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김 위원장이 핵전략 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과업들도 새롭게 제시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북한군 재무장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측 경비 요원들도 권총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 이후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를 폐기했고 이에 우리 측 JSA 경비 요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무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북한군의 무장태세를 고려할 때 유엔사는 JSA 경비 요원들에게 민간인과 군인 모두를 보호하도록 재무장할 권한과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7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났습니다. 간수성 당국은 어젯밤 11시 59분쯤 린사주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아침 7시 50분 기준 사망자가 10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접한 칭하이성에서 발생한 사망자 13명을 합하면 11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간수성에서 확인된 숫자만 397명, 칭하이성 발표 182명을 합하면 579명입니다. 간수성에서만 주택과 건물 4,782채가 무너지고 수도와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도 파손됐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경찰이 나흘째 뒤쫓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남녀 용의자를 사실상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지난 16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경복궁 고궁박물관 인근 담벼락과 경복궁 서쪽에 있는 영추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훼손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승하차 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영장도 신청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민간업자를 변호했던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이 백현동 사업을 수사하던 지난 6월 자신이 변호하던 민간업자 정바울 씨에게서 수사 관련 공무원 척탁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보다 1년 전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정 씨를 변호했던 곽 변호사가 같은 청탁을 받고 수임료 7억 원 이외에 현금 5천만 원을 더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 씨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 씨에게 곽 변호사가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혐의도 포착해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두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대형 건설 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일부 기둥에서 기둥을 감싸는 띠 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부실 시공 사례로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서울 불광동 145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주 기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 기둥은 변형을 막기 위해 띠 철근으로 묶어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이에 지하 1층 주 기둥을 철근 탐지 GPR 장비로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GPR은 기둥을 파괴하지 않고 60cm 안까지 레이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인데 띠 철근이 설치된 지점은 볼록하게 표시됩니다. 띠 철근이 설치돼야 할 지점은 동그라미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선으로 표시해 봤더니 이 주기둥은 띠 철근 중 절반이 누락됐습니다. 다른 주기둥에도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띠 철근, 후프라고 불리는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이 모두 12개인데요. 이 중에 몇 개가 빠졌나 직접 제가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체 12개 중에 6개, 50%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15cm 간격으로 촘촘히 들어가 있어야 할 띠 철근이 30cm 간격으로 절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체 318개의 기둥 가운데 시행사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한 것이 7개입니다. 균열이 먼저 발생할 수 있고요. 내력차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진 같은 나중에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품질과 안전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감리는 뒤늦게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거죠. 안전 검사를 해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작업자들의 실수라고 사과하며 안전을 담보할 보강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저희에게 무리한 금액으로 인수해 가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보강 작업으로는 안 된다며 감리와 대우건설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상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면 재시공을 요청을 드렸었고, 정부는 최근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대형 건설사의 부실 시공 문제가 또 터져나온 만큼 이제는 대책을 실행하고 감독하는 과정을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에서는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송 전 대표가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친명계의 안민석 의원은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구속까지 할 사안이냐며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반면, 비명계의 김종민 의원은 전직 대표가 당 전당대회 돈 문제로 구속됐다면 엄청난 일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대책 마련, 통합 비대위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당 쇄신과 방향을 놓고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서 백지장도 맞들어야 한다면서 협력을 당부했지만,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당을 위해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면서 이낙연 포용을 압박했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송영길 전 대표 구속에 대한 당내 엇갈린 목소리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이게 꼭 구속까지 갈 사안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역시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 아니었으면은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끊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질질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이건 완전히 이도시 실종이란 말이에요. 개인 사법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불똥이 당대표 본인한테 옮겨올 것 같아서 사실 처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현직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 통합 비대위로 가는 거예요. 네, 오늘의 전국 현안 듣는 시간인데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개각이 있었습니다. 새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현 안보실장, 또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조태열 외교부 차관. 조금 전 저희가 소감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화면이 또 멈췄습니다. 지금 화면이 계속 멈추고 있어서 저희가 사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올리고요. 다시 한번 영상이 올라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관련한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로 구속이 됐어요. 네. 어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만큼 법원이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정황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을 한 것 같고요.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된 민주당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 검찰이 5년 구형을 했고요. 이 돈봉투의 그 자금을 댄 사람으로 알려진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 3년형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이걸 고려한다면 이 돈봉투 사건의 최대의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더 과한 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 또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난 계기가 된 그 이정근 씨, 그 이정근 씨 핸드폰에서 이 관련된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녹취록에 따르면은 이 사건에 관해서 이 송영길 대표가 이 돈봉투 사건에서 인지하고 있고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녹취도 있다고 제가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는 구속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윤관석 의원이나 그 강내구시보다 더 좀 중한 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몰랐던 일이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일단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없다 이렇게 오늘 밝힌 거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탈당해서 무소속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 입장이 나가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미 돈봉투 관련된 구체적 근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분명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아니냐 혹은 민주당으로만 향한 이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미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바로 직후에 대표께서 직접 바로 사과를 하셨고요. 아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최고위원회 있기 직전에 회기하기 전에 사과를 하셨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송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 본인이 어찌됐건 또 지금 누가 받았는지 돈봉투 의원에 대한 명단도 검찰이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도 아주 일부에 대해서 또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만큼 압수수색을 많이 하고 탈탈 털었는데도 제대로 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영장 발부된 것도 이상하지만 어찌되었건 이걸 또 갑자기 비대위는 제가 무슨 근거로 나온지 좀 논리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했고 또 송 전 대표께서도 본인이 좀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3총리 연대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김부겸 그리고 정세균. 저는 금시초문이었는데 언론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 분의 총리께서 다 정치 스타일과 연륜과 역할이 다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 분을 연대설이다. 누구를 위한 연대일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막기 위해선 3총리뿐만 아니라 3총리 할아버지라도 오셔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한 이 모습에 대해서 모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 보고 이 세 분을 한데 묶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약간 세 분에 대한 예의에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3총리 연대설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기도 했고 언론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 안 쓰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장혁대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20일 이제 김부겸 전 총리 회동하고요. 또 28일 정세균 총리도 만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언제쯤 만나는 거예요? 아마도 비서실장 통해서 계속 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낙연 대표께서도 우리 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께 많은 조언을 하시려 봅니다. 특히 12월 20일과 28일 바로 이제 내일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12월 2일 법정 시한을 법정 시한 내일 지키지 못해서 내일 지금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 대한 예산안조차 지금 논의도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내년도 이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책에 대한 이 예산들이 모두가 내일 좀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많이 좀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28일은 이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통과 날입니다. 예정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언제쯤 만날까 이걸 여쭤본 건데.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분 만나고 나서 이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김병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민주당에 오랫동안 그
활동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떠난다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거의 사당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온 원로로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좀 불만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신당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신당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당을 할 정도로 본인이 이 당을 떠나야 할 상황은 아닌데.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신당 관련해서 창당 공식화는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신당 중지 서명보다는 정풍 운동이 먼저다라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신당을 만들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뭐 추대론이 있긴 한데 지금 뭐 어제 연석회의에 참석하셨죠? 네네. 예. 그 어떤 목소리들이 많았습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워낙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뭐 추대를 하자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 부재 상황인데요. 그 비대위를 이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당을 이끌 그 총선을 치를 간판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그 비대위원장이 사실 당 대표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를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는 주장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래도 나머지 일부에서는 한동훈이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선대위원장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당 대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당무와 선거를 모두 치르면 한동훈 장관이 이게 좀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좀 아껴 쓰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선대위원장을 한동훈 할 경우에 그러면 누굴 비대위원장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지금 추대론 관련해서 오늘 또 기자들이 오늘 또 한동훈 장관이 마침 국회 법사위 참석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네, 일단 특정 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이겠죠. 아직 뭐 어느 당에 가입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도 누울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은 있을 겁니다. 아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전에 일단 김기현 대표께서 패북 사퇴를 하셨습니다. 보통 당대표가 사퇴할 때는 최고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주재하면서 어떤 사퇴의 변을 말씀하시고 사퇴를 하는데요. 갑자기 패북 사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퇴한 이유를 알고 있는 국민이 있나요? 국민의 의원님들께서도 뭐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뭐 져서 사퇴하신 겁니까? 뭔지 전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예산은 아직 통과도 안 되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무책임하게 패북으로 사퇴를 밝히는 것도 좀 무책임하지만 어찌되건 전 한동훈 장관이 오신다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직행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시행령 통치 그리고 인사 참사 그리고 여러 가지 마약 수사한다면서 이태원 참사 일으키는 부분들 지금 제대로 학폭 인사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어찌되었건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시즌2라고 봅니다. 아마 총선 김태우의 역할로 한동훈 장관이 하지 않을까. 무리하게 김태우 후보를 강서구청장 선거 후보로 공천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고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를 쫓아내면서까지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무리하게 앉힌다면 당연히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 백도 법무부 장관이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12월 28일 비대위원장 오셔서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는 했거든요.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한동훈 장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냥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요. 법 앞에서 예외는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만 수사를 생중계하는 등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좀 악법이다.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저런 말도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발언인 거죠. 네. 입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장경태 의원님, 얼마 전에 보니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땡큐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땡큐입니까? 저는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러졌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 측근 공천, 검사 공천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검사 공천을 받으면 검사 셀프 공천이겠지만 예.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한동훈 전 검사가 직접 공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 봐도 국민의힘은 캐비넷 공천이 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의 후보 검증 과정이 검찰의 캐비넷에서 나와서 검증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을 많이 받을 거고요. 예. 누가 봐도 명백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캐비넷 공천으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을 치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병우 의원께 당내 사정을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원래 이제 김한길 위원장 이야기도 나왔었고 원희룡 장관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어제 의총에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뭐 소수 김한길 있었군요. 위원장이나 그 원희룡 장관을 거명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네. 거의 절대 다수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우리 당을 맡아야 된다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앞서 아까 전에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도 기자들 앞에 얘기를 했지만 예. 자신이 공직자로서 평생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살았지 누굴 예. 맹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예.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세상의 모든 길이 처음엔 길이 아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 정말 눈 오는 날 운치 있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법 앞엔 여유 없어야 한다. 예. 한동훈 장관이 저런 정말 어떻게 보면 본인이 표현한 대로 여의도식 문법이 아닌 국민이 쓰는 말들 그게 품격 있는 말로 우리 정치를 바꿔줄 것이 저는 기대가 되고요. 그럼 만약에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된다면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는 땡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저는 한 장관이 여의도에 등판하는 순간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오히려 더 큰 이런 정치 쓰나미가 몰아붙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 73년생 엘리트 검사인 한동훈이 국민의힘 집권당의 이제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예. 민주당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송영길 대표의 구속으로 민주당의 586이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제 퇴진해야 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예. 민주당 그 86 운동권 세력에 정말 이제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하나 정말 고민하게 될 겁니다. 86 운동권 세력들이 정말 이제 여의도에서 자리를 붙이기 힘들 거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엄청난 큰 후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그 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순항을 하게 되면 저는 네. 민주당도 결국 비대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윤인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안 가면 우스워집니다. 언제쯤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이견이 없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아하.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은 뭐 며칠 걸리겠죠. 검사 출신 대통령의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이 이게 총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저희가 워낙 당대표 하시던 분들 중에 검사 출신이 많아가지고 네. 검사 당대표를 하는 건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말을 하면서 국민에게 국민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반응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을 끌고 올 수 있느냐 신뢰에 기반해서 그 얘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인데 그걸 안 하면 나도 망하고 당도 망하고 대통령도 망한다라는 것을 그분이 모를 리가 없어요. 뭐 아름다운 뒤통수, 아름다운 대립각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면을 너무 깎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 방향으로 대통령을 끌고 오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네, 윤희숙 전 의원은 아름다운 뒤통수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직언을 할 수 있겠느냐 관련된 발언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뒤통수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네. 그
그 설득의 기술, 뭐 화술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오랫동안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렇게 대통령의 스타일도 잘 알 거고 그래서 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술을 절묘하게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한테 기자들이 윤석열 아바타 주장이 있다라고 하니까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자, 어쩌면 그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로서 국회 왔을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좀 오버랩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장경태 의원의 평가를 좀 들어봐야죠. 예. 아니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인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330여 건 이상의 카톡 주고받았던 거 왜 아직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미 김건희 여사 녹취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동훈이에게 내가 전달할게. 이렇게 말 놓고 사는 사이면 얼마나 가까운지. 김건희 여사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이 아름다운 뒤통수를 비대위원장에서 칠 수 있다? 어떤 국민이 그걸 믿을지 모르겠고요. 어찌되었건 28일에 아마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본회의를 겪으리라 보는데 아마 내일 본회의 때 비대위원장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첫 본회의에서 통과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어떤 입장으로 대처할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 등판 시기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시기를 좀 늦춰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오늘 만약에 오늘 결정한다고 예. 해도 한 일주일이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지금 빨라도 뭐 신정 전에 새해 전 직전이거나 아니면 새해 직후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결코 뭐 좀 늦추고 빠르고 할 이런 개념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적절한 시기다. 예. 지금 박형수 의원께서는 그럼 김기현 의원께서는 예. 장경태 최고위원께 앞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도 결국은 비대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전혀 없고요. 전혀 제가 없다.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왜 지금 사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예산안 통과돼야 될 시기에 집권여당 대표가 패복으로 사퇴하고 지금 종적을 감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기가 무슨 한동훈 장관이 올 시기입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 총선 사퇴 시한 1월 11일입니다. 벌써부터 12월 벌써 한 달 전부터 변죽 올리면서 이렇게 엉덩이 들썩들썩하는 법무부 장관이 무슨 법치 행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무튼 한동훈 장관 꼭 비대위원장 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배척했던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황청은 12월 18일자로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거행해선 안 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교회가 성소수자를 더 환영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Persone di tendenze omosessuali sono figli di Dio. Dio li vuole bene. Dio li accompagna. 지난 10월 보수 성향의 추기경들이 동성결합 축복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등의 질문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황은 이에 대해 일단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에 한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사제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청 교리성은 축복은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축복의 정의를 확장해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결혼과 관련한 교리를 바꾸지 않고도 축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며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도 많아 이번 결정은 가톨릭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올해 크리스마스 팝계는 복고 열풍으로 뜨겁습니다. 먼저 65년 전 브렌다 리가 부른 이 곡이 다시 사랑받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at the Christmas party hop. Mistletoe hung where you can see every couple tries to stop. 네, 익숙한 멜로디가 참 흥겹죠.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는 빌보드 핫백 1위를 2주째 지키고 있는데요. 1958년 이 노래를 처음 부른 10대 소녀는 어느덧 여든이 됐고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브렌다 리는 역주행 흐름에 맞춰 뮤직비디오도 새로 찍고 젊은 층을 공략해서 SNS로 소통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즐거운 역주행 중인 곡을 하나 더 만나보지요. 네, 역시 익숙한 곡이고요. 빌보드와 함께 세계팝의 양대 산맥인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2주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1984년 발매 당시에는 1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2021년 처음으로 1위에 올랐고요. 올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가면서 이달 초 영국에서는 CD와 LP로 재발매되기도 했는데요. 웸의 멤버 앤드루 리즐리는 공식 SNS에서 노래와 관련된 팬들의 사연을 이렇게 읽어주기도 했는데요. 6시간 넘게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듣다가 사르르 잠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올해로 60이 된 리즐리도 팬들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탄연금으로 불리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부른 머라이어 캐리는 브렌다 리에게 역사적인 1위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편지와 꽃을 보낸 걸로 전해졌는데요.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불고 있는 기분 좋은 복고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요.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눈이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퇴근길 무렵에는 눈발이 더 굵어질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북 많은 곳에는 15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고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북극 한기가 남하하겠고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영하 5도, 대전은 영하 2도, 부산은 4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올겨울 최고 추위가 찾아오겠고 주 후반까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